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총선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출마 회견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종로의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저 황교안,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정말 장고 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선 가능한 험지로 종로를 선택했습니다.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일단 총평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핵심은 정권 심판론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할 것이냐? 혁신과 통합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혁신과 통합. 어떻게 혁신을 한국당이 해왔고 또 네. 어떻게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평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종로에 나섰는데 네. 정작 이 본질은 한국당의 기존의 그런 통합과 쇄신에 대한 심판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점에서 이 장고 끝에 등 떠밀려서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좀 출발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출발을 했다. 과연 이 어려운 출발을 딛고 이걸 네.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불출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늦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당의 어떤 그 총선 전략을 갖다가 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늦더라도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박정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까지 가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몇 건 있었어요. 이게 쇄신도 있고 보수 통합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지난달 3일인가요?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험지보다 더한 험지를 찾고 가셨던 이 한 달여의 과정 속에서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늦었어요.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결정을 한 게 그나마라도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나머지 보수 야권들이 총선 전략을 짜고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낙연 총리님하고.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실제에 가면 날 거라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실패의 결과를 떠나서라도 얼마나 많이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하나 좀 보면서 그것만 여쭤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최근에 있었던 조사 결과인데 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종로에서 빅매치 성사의 주인공이 된 이낙연, 물론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제 당의 공관위의 결정이 더 있어봐야 될 테니까 일단 본인의 바람대로 출마가 됐고 실제로 공천을 받게 된다면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12% 넘게, 퍼센트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그것도 준비가 돼 있죠? 좀 보여주시죠.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종로에서 활동을 하고 출사표를 계시는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제 도전장을 던진 거고 이게 연초에 있었던 조사 결과예요. 저기는 지역구에서 누가
이 두 사람 중에서 투표한테 누구한테 하겠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거기는 대권 주자 대선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격차가 납니다. 지금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저 조사 결과보다는 좀 좁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분께 지금까지의 두 대선 주자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실제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올지 또 근거는 뭔지 좀 차례로 여쭤볼게요. 먼저 박정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종로가 과거 선거를 쭉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정세균 총리 2번 승리 있었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오히려 보수 후보군들이 더 많이 승리를 좀 해왔었어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뭐 이 부암동 쪽, 평창동 쪽, 그리고 이 종로 동대문 쪽 이런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지형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도만큼 그 지지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구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낙연 전 후보 그다음에 뭐 공천을 받게 되면 황교안 후보 이렇게 개인적인 대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번 종로 선거는 진영 대 진영, 이념 대 이념, 당 대 당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남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뭐 물갈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 그다음에 보수 통합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 다 복합적인 변수를 따지고 보면 저는 막판 가면 굉장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될 거고 그런 선거를 황교안 대표가 만들어내야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동안 놓지 못해서 자꾸 있었던 총선 이후의 입지도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뚜껑 열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그 지금 여론조사 차이만큼 고스란히 그게 이제 표로 반영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당 심판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비슷해지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도 플러스 이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는 지지율보다 호감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한국당이 받는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아요. 네. 자, 이런 점을 갖다가 구도 플러스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권 심판론의 어떤 결집도 플러스 인물 구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인물 구도는 아까 얘기에 나왔던 그런 대선 주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이런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황교안 대표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종로에 나갈 거였으면 진작 모양새 좋게 들어가서 나는 어려운 선거지만 내가 밑바닥을 돌면서 역전을 시켜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거의 뭐 등 떠밀려가지고 한 달 동안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모양새인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 지금 뭐 60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황 대표로서는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거의 1년 동안 원외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게 원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황 대표 개인보다도 오히려 황 대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거를 권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꼭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배지에 대한 생각,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 이후에도 당권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생각. 이거는 보수통합과도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수통합이 지지부진하고 혁동이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그림 그리는 보수통합에 대해서 선뜻 나머지 제세력들이 동의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예. 그렇게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대선에 직접 가고자 했던
그런 미련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걸 털어버리면 사실은 비우면 채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마 6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늦었지만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와의 비교도 많이 될 테지만 충분히 그거는 보완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판단입니다. 네, 흔히들 선거를 할 때요,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고 그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1대1 경쟁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황교안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종로에서 총선에 임하는 후보가 할 얘기가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이었다라면은 황교안 대표의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도 총리 출신입니다. 네. 그것도 탄핵을 당한, 소위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정권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 후보는 자신하고 동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 상대는 지금 이낙연이 아니고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들리겠느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그 지금의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그걸 좀 무시하고 좀 주관주의적으로 의지로만 이걸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것도 본인이 나서서 종로 출마한다고 그랬으면은 이 얘기가 먹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은 종로에 안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종로를 안 나가고 당선 가능한 험지가 어디냐 이거 찾느니라고 한 달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결국은 공관위에서 종로 나가든지 불출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 나온 건데 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썩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로 앞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본인이 더 낮은 자세로 더 로우키로 지금 선거에 임해야지 지금과 같이 나는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가면은 네. 오히려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와의 인물 대결의 프레임을 좀 걷어내고 네.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만들고자 애써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향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라도 출마 선언을 한 게 예. 그나마 앞으로 있을 당의 선거 전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좀 선거 전략을 짚어보고 싶은데 당장 이제 지지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로 지역구 자체에도 집중을 많이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또 당대표로서 전국구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안 하고 예. 뭐 양지 같은 험지를 여러 군데를 찾았고 혹은 심지어는 뭐 불출마까지도 해야 된다고 권하는 논리가 전국 선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글쎄 저는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물론 달라지지만 최근 선거운동 방식이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현대 선거가 과연 그렇게 갈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종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고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 이상 모든 언론이 다 저기에 이제 포커싱 맞출 거예요. 예. 그러면 매일매일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했던 얘기들이 전국으로 전달이 될 거고 그게 바로 당대표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국을 다니는 것보다 저기서 얼마나 절박하게 옳은 메시지, 적절한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전국 선거에도 충분히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짧으면 짧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길다고 보면 또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거운동 만족할 만한 결과, 물론 내심 종로를 차지하고 싶은, 종로에서 민심을 얻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겠지만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에게 패배를 하게 하더라도 본인으로서 좀 전리품이라고 할까요? 이번 늦은 선택을 했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뭐 득표나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그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할 때 경쟁력을 볼 때요. 당 지지율보다 적게 받았느냐, 높게 받았느냐 이걸 따져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한 자유한국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총선에서 평균 지지율보다 높게 받았다. 그러면은 뭐 저는 선전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황교안 대표가 당선을 뭐 물론 출마하는 사람이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종로에서 지더라도 내가 미랄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선거에서 선전한 거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저는 선거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면은 물론 다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이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등 떠밀려 사지 간 거 사실 아닙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자신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 통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지금 그 소위 그 통합신당 그 통합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한국당이 기득권을 좀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혁신, 소위 지금 TK의 중진들 출마하지 말고 험지 가라 그랬잖아요. 예. 네. 이런 것도 본인이 내가 험지 간 거 맞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험지 가라라는 이런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의 모습이 보여지듯 실제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도록 그런 당을 이끌어가는 게 사실 종로에서의 선거 운동보다 오히려 통합과 쇄신의 모습을 한국당이 보여주는 게 종로에서 선거를 잘하는 길일 수도 있다. 동의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은데 지금 늦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러니까 종로에 계시는 당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종로에 계신 당원들, 이게 저는 뭐 늦고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그동안 비쳤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기본 결집을 다 했어요, 양쪽. 중간에 있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이제 승패를 결정 지을 텐데요. 그거는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의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보수 통합이 어떻게 결정 지어지느냐, 이런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개인적인 것과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예. 저는 이 점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한테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완전히 박빙 상황이면은 오히려 승패에 굉장히 그 영향을 나중에 받을 네. 텐데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설령 결과가 패가 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근접해서 선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총선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상대가 누가 될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로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하겠다. 일종의 좀 가진 자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지금 마음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 물론 뭐 선거를 쉽게 보진 않을 거예요. 모든 선거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금 지지율 좋다고 그래도 2달 기간이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낙연 총리가 로우키, 낮은 자세로 아마 계속 선거를 할 거라고 보는데 속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나 다 지금 대권 가도를 달리고 준비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황교안을 꺾고 종로에서 당선되느냐 아니면은 소위 정치 신인을 꺾고 당선되느냐는 네.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부산에서 배지를 달고 당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서야 소위 말해서 대권으로 가는 길이 탄탄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사실은 당 장악력 이런 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국민 호감도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꺾은 상대가 황교안이라면 이거는 이후에 대선에서의 어떤 본인의 경쟁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로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단숨에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를 굉장히 굳힐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로우키 플러스 대선으로 가는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선거도 아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여당의 후보, 그다음에 그 야당과 비교해서 지지도도 굉장히 지금 월등히 정당 지지도 높은 상태. 그리고 출발도 굉장히 먼저 한 상태. 그리고 좀 전에 준비한 것처럼 나오듯이 메시지 관리에 너무나 탁월한 분. 뭐 그래서 이미 이 여유 있게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될 거라 예측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갈려진 진영과 오히려 더 황교안 후보보다도 더 바닥으로 기는 자맹 전술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본인의 승리, 종로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있고 그리고 이번 TK를 중심으로 한 선거판 전체 21대 총선의 새 인물, 새 구도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큰 과제에 대해서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사실은 오너 리스크가 심각했습니다. 총선의 최대의 적은 이 공천 잡음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등 떠밀려서 종로 나가네 못 나가네 이게 한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 소위 말해서 영이 안 섰습니다. 네. 중진들이 아니 당대표도 종로 안 나가는데 왜 우리가 TK 말고 다른 험지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반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종로 출마 결정은 늦었지만 어쨌든 당의 영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네.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혁신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혁신은 과거에 그 소위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새누리당과 네. 한국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인물로서 정책으로서 달라지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의 그 소위 중도 보수 통합이에요. 중도 보수 통합에서 확장성을 가지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굉장히 저는 선전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보수통합 논의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즉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대의에 맞게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혁신과 통합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확장성보다는 오히려 좀 다시 확장성의 그런 폭도 좁고 예. 그다음에 물갈이의 폭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좀 이러다 보니까 혁신과 통합이 과연 국민들한테도 안 먹히는데 종로에서 먹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요. 좀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혁신과 통합은 당 통합, 소위 중도 보수 통합에서 성공을 거둘 때 극대화될 수 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저는 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통합 논의에 있어서 한국당의 자기 희생, 그다음에 물갈이 그리고 중도 확장성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변수가 될 거라고. 당대표로서 황교안 대표의 이 선택이 결단이 늦어짐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야권 내의 인적 쇄신, 그다음에 그동안의 반성 이런 거에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뭐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등등 보시는 것처럼 무슨 한강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 뭐 선거 전략이었죠. 그런 것도 뭐 안 됐었고 예. 험지 출마 이런 것도 안 됐었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보수 통합도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개문발차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시동도 아직 안 걸린 것 같아요.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에서 다 걸려 있었던 건데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 이제 바뀌었구나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정치권에 이번 21대 총선에 몰고 올 여파,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나 큰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에게 신임장을 줬죠.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불과 며칠 전에 이 관련해서 신임장 제정받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눈길을 끌었었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싱 대사는 큰 감동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외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이 잘 한중 관계가 이어져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전염병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작된 중국에서 이것이 잡혀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또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중국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같이 그걸 빨리 도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까지 사실은 우한 쪽 사람들만 지금 입국 금지잖아요. 네. 아직까지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이런 맥락이 있는 건데 네. 좀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반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우한을 경유하지 않는 일반 중국 관광객이 미확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들어오고 난 이후에 확진이 됐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일시적이나마 이제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관광 금지가 한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국 정부하고 이게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돼요. 또 지금 중국 갔다 온 사람만 그 전염병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뭐 일본에서도 심지어는 걸려서 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서로 뭐 중국 잘못이니 일본 잘못이니 우리나라 잘못이니 이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대통령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염병에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뭐 저는 잘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뭐 신임장을 주는 자리니까 덕담 수준의 좋은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뭐 깊은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다만 지금 오늘 그 신임장을 받은 주중 대사가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정부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인에 대해서 약간 좀 늦은 듯한 그리고 좀 제한적인 이 입국 금지 정도 하는 것 가지고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정부나 국가의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미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관계가 안전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왜 일각에서 저런 비판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한번 곱씹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같은 거를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를 놓고도 한 차례 논란이 됐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지금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싱 대사와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몇 월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창궐이라고 표현을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중국 전역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지는 시기까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과연 시진핑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지금 우한에서 있었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 내의 움직임이나 이 여론도 사실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리더십까지도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너무 급하게 상반기 중 이 방안에 대해서 너무 그 시기를 두고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거나 거기에 큰 의미를 두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 당 이름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픈 그런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홍보 수단으로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효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이름이 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이 개인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과
대중의 그 어떤 그 민주성에 기반한 건데 정책은 보이지 않고 개인의 홍보 수단이나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네. 당연히 선관위가 이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격에 맞지 않았다. 네. 그래서 좀 안철수 대표가 정도를 걷겠다고 했잖아요. 보수나 어떤 그 양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정치도 당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철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편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